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쿠미. 발가락입니다. 오늘의 독감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헤밍웨이가 썼습니다. 책 표지에 있는 작품 소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만류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벌써 84일째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를 따르는 소년 마놀린도 부모의 만류로 다른 배를 타게 되었다. 산티아고는 혼자 먼 바다로 나가고 크고 힘센 청새치 한 마리를 잡으려 거의 이틀을 배 위에서 고분분투한다. 마침내 청새치를 작살로 찔러 잡아 배전에 메어 돌아가던 중 이번에는 상어떼의 공격을 받는다.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의 마지막 소설로 짧은 분량이지만 작가 고유의 소설 수법과 실존 철학이 잘 집약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절제나 강건체 같은 전작의 수법들을 심화하고 사실주의 바탕 위에서 다양한 상징을 활용하여 독특한 전지적 화법을 구사하는 등 형식과 기법에서 가히 해밍웨이 문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와. 제가 해밍웨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보를 좀 훑을 건데 네. 저 나름 방식대로 해밍웨이의 일과 사랑 주관적 해석. 사랑과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주관적 해석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 네. 1899년생이고요. 미국의 네.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 오크파크에서 태어났어요. 네. 의사 아버지, 음악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예술가적인 어떤 걸 물려받은 것 같아요. 네. 10번째 생일 선물로 이미 엽총 선물을 받아서 빠야. 네, 사냥,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한 그런 자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요. 그러다가 8살 연상의 헤들리 리차드슨과 결혼을 합니다. 네. 이 여성은 캐나다의 토론토 스타즈의 특파원 이제 만났죠. 그래서 이제 해밍웨이는 대학을 안 가고 전쟁에 나간 걸로 유명한 캐릭터죠. 그리고 또 결혼도 4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첫 번째 결혼을 말씀드렸고요. 네. 1929년에 헤들리와 이혼을 하고 폴린 파이퍼와 결혼을 합니다. 네. 어떤 분이세요? 폴린 파이퍼는? 폴린 파이퍼는 굉장히 부호의 딸이에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됐다. 이렇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네. 하지만 그녀와의 인연도 이제 짧았어요. 짧았어요. 1940년 폴린과 이혼하고 마사 갤른과 좀 어려운데요. 갤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마사 역시 굉장히 유능한 기자였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녀와 또 결별을 하고 1946년 4번째 아내이자 말년에 해밍웨이를 같이 곁을 지킨 메리와 결혼을 해서 미국의 아이다호주의 캐첨에 집을 마련해서 쭉 사셨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증이 겹치면서 1961년에 엽총 자살로 생을 마감. 그러니까 향년 62세시네요. 네. 돌아가실 근데 때. 해밍웨이는 진짜 너무 굵은 삶을 사셔서 코스모폴리탄의 전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저희 전 동영상에서 해밍웨이의 고통의 연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해밍웨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와 얼마나 많은 병원 고통 신세와 속에서 살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봐. 로그라인 말하기 시간인데요. 발가락이 항상 재밌는 로그라인을 말해주잖아요. 말해주세요. 오늘의 로그라인은 제가 꾸미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칭찬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근데 올해의 칭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로그라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동양 강태공은 세월을 낚지만 서양 노인은 세월에 맞서 싸워 이겼다. 네. 파이터! 세월의 파이터! 네. 저도 이어가자면, 칭찬 안 해주시나요? 칭찬. 고맙습니다. 칭찬 좀 편집해주세요, 편집. 네. 저도 이어서 가면, 산티아고라는 할아버지가 찍은, 2박 3일간의 멕시코 바다 위에서 펼치는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래서 출연자는 청새치 한 마리와 그 다음에 상어 한 12마리 12마리 다양한 종류로 그래서 정말 상어를 무지막지하게 때려 눕히고
패 죽이고 찔러 죽이고 진짜 그 노인 한 분이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액션 연기를 담당하고 계시죠. 자, 그럼 저희가 그 소설책을 읽으면 항상 등장인물 소개를 하잖아요. 네. 등장인물을 소개해야죠. 네. 누가 나오죠? 이 노인과 바다는 영어로 Old Man and the Sea. 네, 올드맨이면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 네. 산티아고. 네. 스페인어로 어떻게 발음하신다고요? 산티아고. 그렇습니다. 네. 뒤에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스페인어. 근데 이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12제자 중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발음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발판으로 안 한 서양 소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소년의 이름은 바로 마놀린인데요. 마놀린. 소년의 이름이 또 재밌는 뜻이 있다면서요. 네. 그 스페인어로 또 마노는 상어라는 뜻이고 리는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의 이름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상어.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소설책에서 이 노인과 소년 마놀린의 대화가 이 소설을 굉장히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낭독을 통해서 읽어드리면 좋을 텐데요. 네. 저는 약간 이 책이에요. 이게 약간 이 책이 아니라 이 책입니다. 네. 한정판. 한정판 책을 샀어요, 제가. 문학동네판. 네, 문학동네판. 네, 이 책의 23페이지.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죠. 이 책의 장점은 저기 이 오른편에 한글이 있고 왼편에 영어가 있어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문장이 원문으로 어떤 걸까? 그럼 바로 읽어볼 수 있는 아주 편리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예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예쁘지 않은 민은사 책을 읽었고요. 해밍웨이 얼굴 너무 멋있게 나온 사진이 정면에 쫙 있는 민은사 판본입니다. 그러면 우리 낭독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발가락이 먼저 선창을 해주시죠. 제가 왜냐면 소년의 음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은 꾸미가 담당해 주시고요. 네네. 네. 소년이 물었다. 드실 만한 게 있나요? 노란 쌀밥이랑 생선 요리 한 냄비 있단다. 좀 먹겠니? 아니요. 전 집에 가서 먹을게요. 불을 피워드릴까요? 아니다. 저 시어머니 같죠? 아니다. 나중에 내가 피우마. 그냥 찬밥을 먹어도 되고. 투망을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투망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고 소년은 투망이 언제 팔아치웠는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런 꾸며낸 말을 날마다 되풀이했다. 노란 쌀밥도 생선도 있을 리 없었고 이 또한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 주인공들은 이런 말장난을 즐기는 주인공들이에요. 없는 걸 가지고도 얘기하고. 제가 아까 이거를 블록버스트 영화라고 했지만 사실 블랙 코미디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투망에 없는 걸 알면서 투망 팔았잖아요. 근데 투망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밥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통하는 코드가 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블랙 코미디 요소가 어떤 게 또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약간 혼잣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바다 위에서. 혼자 나갔으니까. 그런데 혼잣말을 하면서 개그를 칩니다. 제가 느끼기엔 개그예요. 생활 개그.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자기가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죠. 죄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럴 때 죄악을 나는 잘 몰라. 하지만 죄악을 생각하라고 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바다 위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비행기를 탄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글을 해밍웨이가 썼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그 경비행기 사고를 많이 당했잖아요. 많이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탄 모습이 어떨까, 그 느낌이 어떨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너스레를 떤다거나 하면서 약간 그 혼잣말을 하는데 그 모노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는 라이팅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꾸미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한 페이지를 읽어주실 거죠. 네네. 저는 이제 56페이지인데요. 네. 그 글이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줄을 정확히 들이우지. 노인은 생각했다. 다만
더 이상 운이 없을 뿐이야. 하지만 누가 알아? 오늘이라도 운이 트일지. 매일매일 새로운 날인걸?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인걸?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사거든요. 운이 있다면야 물론 더 좋겠지. 하지만 난 우선 정확하게 하겠어. 그래야 운이 찾아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네. Every day is a new day. Every day. 네, 아주 쉬운 영어죠. 근데 해밍웨이가 쓰면은 뭔가 이제 펀치로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어떤 노인이 의자에 앉아서 그냥 everyday is a new day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액션 어드벤처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색의 깊이가 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았어요. 네.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거기 청새치를 매달고 이제 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꾸미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언급해 주시고요. 네. 해밍웨이 글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데 그때 노인의 머리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고기가 나를 데려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고기를 데려가고 있는 건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고기를 뒤에 두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고기놈이 모든 위험을 잃어버린 채 지금 배 안에 있다고 해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지. 하지만 고기와 배는 지금 서로 묶인 채 나란히 항해하는 중이야. 네. 그 커다란 청새치가 한 1박 2일을 애를 썩여요. 물고 나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지 가는 길에. 그래서 노인은 막 쥐가 나가지고 손에 막 이렇게 힘들 때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외로움은 어떻게 다가올까? 이 문장으로 느껴보세요. 네. 노인은 바다를 건너다 보고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외롭게 혼자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어둡고 깊은 바닷속에 비친 무지갯빛 광선들과 앞으로 쭉 뻗은 낚싯줄과 묘하게 일렁이는 잔잔한 바다를 볼 수 있었다. 무역풍으로 인해 구름이 뭉게뭉게 피오르고 있었고 앞을 바라보니 한때의 물오리가 날아가는 모습도 보였다. 물오리들은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한 줄무늬를 이루었다가 넓게 흩어졌다가 또다시 선명한 줄무늬를 이루었다가 하면서 바다 위를 날아갔다. 노인은 바다에서는 그 누구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네. 그래서 바다 너무 가고 싶어. 읽으면서. 네. 바로 이어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청새치를 잡아서 옆에 이렇게 끌고 오면서 물고기가 나를 끌고 가는 건지 내가 물고기를 끌고 가는지 모르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독자들은 다 집에 오는 줄 알았죠. 네. 하지만 그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패배했나요? 아유, 패배하면 이 노인과 바다가 걸작이 아닌 거죠. 네. 상어를 때려잡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몽둥이로 때려잡고 네. 작살로 때려잡고 네. 막 때려잡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그 청새치가 거의 남아나지가 않았어요. 살점이 다 뜯겨나갔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상어를 다 처리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패배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하지만 고기를 죽여서 정말 안 됐지 뭐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유명한 대사. 인간은 패배할 수 없는 존재다. 네. 즉 뭔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패배할지언정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패배할 수 없어. 패배할 수 없어. 네. 이어서 유명한 문장. 영어로 안 얘기해 주세요. 왜? 저 발음 안 좋아서 자막으로 넣을게요. 자, 디스트로이랑 네네, 디스트로이드. 네. 또 재밌는 대사가 있는데요. 같은 아마 패러그래프입니다. 네. 희망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난 그건 죄악이라고 믿어. 죄악 같은 거 대해선 생각하지 말자. 그는 생각했다. 죄 말고도 지금은 문제거리가 충분하니까. 게다가 나는 죄가 뭔지 아는 것도 없잖아. 이런 식인데요. 요거는 할 수 있어요. 희망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It is silly not to hope. 입니다. 네. 호프.
바보 같은 짓이야. 실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실리. 판도라 상자의 맨 마지막에 있는 희망. 희망. 네. 희망을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해밍웨이가 엄청난 인스피레이션 주는데 저는 직구로 주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이렇게 그냥 음산하게 와서 하나 딱 놓고 가는 이제 그 작가님도 계신데 이분은 그냥 훅 날리죠. 희망. 멍청하게 희망을 패배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으로 희망을 버리겠어? 뭐 이러면서 뭔가 오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인스피레이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인이 상어를 이제 다 처리하고 나서 기진맥진이 됐을 때 아주 의미심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노인은 거의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이었는데 입안에서 뭔가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구리 맛이 나고 달짝지근했다. 노인은 한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 양이 별로 많지는 않았다. 노인은 입안에 고인 것을 바다에 뱉으며 말했다. 이것도 먹어라! 이 갈라놓은 누라! 상어죠. 네. 이 상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짓 꿈이나 꾸거라. 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노인이 곧 죽겠다. 복선이다. 어쩌냐. 이 생각했거든요. 발가락 어땠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순간에 피맛 같은 걸 느낀 거죠. 너무 달기를 세게 했을 때 왜 한국말로 피맛이라고 느꼈는데 여기는 구리인데 달짝지근한 이런 맛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죽었는데 그 이후에 이 마놀린과 만나는 그리고 테라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웅성이는 이런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에서 흐릿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장면, 항상 논란이 많이 되는 마지막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노인이 거덜거덜이 난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잔 사이에 그 어귀에 테라스가 있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관광객들이 저기 이제 뼈만 남은 커다란 생선을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저게 뭐죠? 여자가 웨이터에게 물으면서 이제 해류를 타고 바다로 밀려나가기를 기다리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은 그 엄청나게 큰 고기의 길쭉한 등뼈를 손으로 가리켰다. 티브론이죠. 상어랍니다. 웨이터가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상어가 저토록 잘생기고 멋진 꼬리를 달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걸. 여자와 동행인 남자가 말했다. 길 위쪽의 오두막집에서 노인은 다시금 잠이 들어 있었다.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고 소년이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고 있었다.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노인이 진짜 살아있을까?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끝났는데 저는 이 장면을 굉장한 블랙 코미디로 봤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 티비런인 것 자체가 이게 상어 이름이기 때문에 그럼 노인이 잡은 고기가 청새치가 아니라 상어 아니었어? 해서 오역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생선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무사람들은 생선인지 뭐 청새치인지 아니면 상어인지 알게 뭐예요. 크다 그 정도죠. 그러니까 등뼈다. 뭐 노인이 그렇게 힘들게 잡아온 거를 그냥 세간 사람들은 그냥 상어 같은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한다. 하지만 노인은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잡아왔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잠이 들었다. 대비되는 그런 여운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바다를 그냥 수영만 할 수 있는 바다로 느낀 게 아니라 액션 어드벤처로 느끼는 바다. 액션 어드벤처로 느낄 수 있는 바다를 아주 짧은 시간에 훅 들어오게 느낄 수 있는 책을 오늘 읽었습니다. 저는 약간 그 희망을 잃고 있었는데 노인과 바다를 또 보면서 희망을 충전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이런 식으로 책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요?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